그래서 칠성대라고 하는 육지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다 아직 안 오셨죠? 예,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원래 지금 저 김홍란 쌤 오는 자리가 우암 송시열의 유배지로 표시했던 곳이고, 여기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 터가 건물이 해체됐네요. 와 보니까. 그리고 우암 송시열의 유적지는 아까 면암 추익현의 유적지처럼 그렇게 표시가 없고 그냥 그렇게 표시만 해놨어요. 어디 그림에 보면. 여기 지금 이 제주성 고지도를 보게 되면 제주성 안에 칠성대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찾아보세요. 이런 모양이에요. 단 해놓은 거 보이잖아요. 고지도에 있다고 이렇게 단에. 있다. 7개 찾아져요? 요 희미하게 들었잖아, 안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 요렇게. 성 안에. 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7개가 있어, 그 안에. 지도 안에. 7개. 이 안에. 아, 그거 보이죠? 예, 그렇게 지금 고지도가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저렇게 단을 각각 도, 2도, 3도 이렇게 저걸 세운 거예요. 이걸 근거로 해서. 그냥 막연하게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그와 같은 이유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49쪽입니다. 249 보충학습은 249쪽. 이때 제가 처음으로 그 제주에 유명한 문화관광 해설사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한 만주 바래만 여학행 2부도 왔었어요, 함께. 좌우 인연이 돼가지고. 그분과 함께 다녔는데, 요 자리로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자리가 바로 저기입니다. 예. 저 배전판 있는 그 자리에, 위치를 지적해 주셨는데, 돌아서 저기 보면 지금 사라봉의 정자가 보이는 게 보이나요? 네. 이따가 밥 먹고 저기를 올라서 내려다 볼 거거든요. 저기서 보는 게 바로 영주시 배경의 저녁. 며칠 지나니까 다 잊어먹었네. 다 같이 사봉낙조. 네, 저기서 이 일몰 때 석양을 보는 게 장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에서 보는 걸 사봉낙조라고 합니다. 오늘 점심 먹고 사봉낙조를 느껴볼 거예요. 우암 송시열이 여기 유배해 온 것은 장희빈이 낳은 아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희빈이 정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암 송시열은 이 장희빈이 낳은 아들이 원자로 책봉하자 숙종이 극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숙종이 가라, 제주도로. 유배를 온 거예요. 네가 가라 제주도. 이 우암 송시열은 윤선도하고도 한판 많이 붙은 사람입니다. 윤선도는 상당히 개혁적이었고 그리고 합리적인 그런 분이었는데, 우암 송시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명성과 이름만큼 무슨 조선왕조의 실록에 3,000번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이름새에 비하면 실질적으로는 큰 인물은 못 됩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 추우니까 이덕일 선생이 쓴 책이 있어요. 이덕일 선생이 쓴 책,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라는 책. 그 책을 꼭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 서인으로부터 출발하는 노론소론의 그 서인이 노론으로 가고, 노론이 결국은 근대로 오면서 친일과 부일 세력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그 항맥의 이 어떤 특징을 건드렸거든요. 잘 못 건드는 부분인데 건드려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써놨어요. 제가 그 책을 보고 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암 송시열의 허상을 그 책을 읽고 이제 알았습니다. 사실은 북벌하면 제일 놓치는 게 송시열인데 제일 북벌을 막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송자대전이라고 하는 책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학자 중에는 자자가 붙은 사람이지만,
이 현대의 이 학자들이 분류한 거에 의하면 조선의 6대 성리학자 축에도 못 들어갑니다. 우암은.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퇴계 이황을 포함해서 율곡 이희,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노사 기정진, 그 다음에 한주 이진상, 또 누구냐면 서경덕이든가요? 예, 기사상을 많이 이야기하신 분인데 그 6대 성리학자 중에 우암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 그 성리학자라고 하면 자기만의 어떤 학풍이 있고 자기만의 어떤 철학적 근거가 있고 해야 되는데 오로지 우암 송시열은 주자만 따랐어요. 주자만. 그래서 이 효종이 진정으로 북벌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10만의 이 포병 조총병을 양성해 가지고 저 산해관을 치겠다고 뜻을 밝힌 분이 바로 이제 효종대왕인데, 그 얘기를 하려면 길으니까 못하지만 어쨌든 형 그 소현세자하고 함께 1637년 그러니까 36년 병자호를 한 12월 터져서 37년 1월 끝나는 때 항복을 하고 2월 8일 날 드디어 청나라로 볼모가 돼서 끌려갑니다. 그래서 압록강을 넘고 요동반도를 지나서 요하를 태자를 건너고 이제 심양으로 끌려와서 세자간에 들어와서 8, 9년에 그 볼모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형 소현세자는 상당히 그 열린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인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발달한 청나라의 문물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돌아오면 새로운 조선을 하고자 했는데, 이별할 때 애틋했던 부자지간은 소현세자가 중국에 가 있는 동안에는 인조의 정적이 돼버렸고, 아들이. 그래서 결국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에 의해서 독살당하는 비운의 운명을 맞는데, 이때 주변에 항상 복림대군이 있었어요. 같이 끌려갔기 때문에, 효종 복림대군이. 그래서 이 심양의 볼모 생활할 때도 청나라 황제가 볼모니까 어디 사냥 데리고 가면 끌고 가고요. 서정, 명나라 치러 갈 때도 반드시 데리고 갔어요. 그래야 조선이 뒤에서 안 치니까. 그때마다 아파서 못 가면 효종이 대신 갑니다. 효종이 워낙 착했어요. 그래서 형님이 아프니까 못 가고 내가 간다. 그러면 청황실에서는 안 된다. 막 우겨대죠. 그래도 아픈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 복림대군은 형보다도 더 많이 끌려다녔습니다. 전쟁터에. 그래서 이 복림대군의 이야기는 어디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소현세자의 이 심양일기라고 하는 그 책에도 복림 얘기는 많이 안 나옵니다. 소현세자를 중심으로 이제 썼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면서 이 복림대군은 훗날 형이 이제 아버지에서 독살을 당했다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효종이 이제 임금이 되잖아요. 그 임금이 돼서 형과 달리 이 복림대군 효종은 이를 갈았어요. 그래서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청나라 오랑캐를 잡겠다. 그래서 이 효종이 우암 송시열하고 1659년 기해년에 마지막 독대 하는데, 이때 돌아가셔요, 효종이. 그 독대 자리에서 다 물론 사관도 어디가 없었어요. 그럼 이 기록이 어떻게 남냐? 송시열이 남겨놨어요. 독대한 기록을, 독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효종과 독대한 얘기를, 이제 물론 자기의 위치가 있으니까 숨기고 썼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이 효종이 나는 진정으로 북벌을 하고자 한다. 10만을 양성해서 할 때 내가 너에게 인사권과 병권을 줄 테니까 전권을 주겠다. 그러니 하자. 그리고 우리의 식량이 요동반도에 다 가 있고 저들은 지금 중앙으로 갔기 때문에 요동 식량이 비어 있다. 그러니까 또 안에 우리의 백성들이 끌려가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힘을 합하고 그리고 이 군량미들이 비축되어 있고 내가 정예병 10만만 양성하면 저들을 산해관을 직접 칠 수 있다. 왜 산해관 얘기를 했냐면 그 산해관을 끌려가면서 기대에서 소현세장이랑 그 북경의 자금성 끌려가기 전에 산해관에 머무르거든요. 그러니까 산해관이 어떤 의미냐? 명나라가 망하고 이 만주족이 후금 청을 세워서 1644년에 명을 무너뜨릴 때 그 산해관을 넘었어요. 그래서 상징성이 큰 의미의 산해관이. 그래서 내가 직접 찍겠다고 그랬는데 이 우암 송시열은 온갖 다 이유를 대서 못하게 합니다. 전하, 그러다 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유를 대고 해서, 그러니까 이 북벌론자로 알려진 우암 송시열은 북벌론자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북벌을 꿈꿨던 사람은 효종이에요.
제가 그 효종을 알기 때문에 저하고 뭐 아는 사이도 아닌데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나서 웃었어요. 네. 그리고 소현세자가 끌려간 그 포로길을 따라서 제가 이 바레만 요하기행을 해요. 그게 제가 하고 있는 바레만 요하기행 2부, 3부, 4부가 있는데 그거를 24호차례 안내했어요. 연암 박재원의 열하일기, 홍대영의 을병연행록, 그 다음에 소현세자 심양일기,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하고, 이제 고대사, 제가 하고 다니는 고대사를 포함하고 중국의 근현대사, 국공내전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쭉 안내하는 게 바레만 요하기행입니다. 지금 연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다시 또 열려고 합니다. 그게 뜨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재밌어요. 의물의산에 가서 홍대영의 의산문답 특강을 합니다. 그 발생지에서. 재밌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효종이 이제 임금이 됐는데 그렇게 북벌을 꿈꿔봤지만 그 기회독대를 하고 효종이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래서 우암 송시열은 이 서인들이 잘못해가지고 외교정치 잘못해서 병자호란 불러왔고 결국 항복했고 그리고 그게 개혁되지 않고 바꾸지 않고 끌고 가다 결국 조선왕조가 망해서 끝나버렸는데 그 출발을 바로 이 인조 반정이 두는 거예요. 잘못된 정책으로 끌고 가다 결국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암 송시열을 효종이 독대할 때 그 이야기가 나와요. 경은 오로지 주자밖에 모르는가. 뭔지 알겠죠? 주자가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윤유도 사문난족을 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제자였던 윤증, 그 윤증의 아버지가 윤선거였는데 그 윤선거는 이 송시열하고 같이 배웠던 자예요. 근데 윤선거가 병자호란 때 자기 가족을 모시고 강화도로 피난을 갔는데 다 거기 대부분 다 돌아가십니다. 자결도 하고. 근데 이 양반이 살아남아서 혼자 본섬으로 왔어요. 육지로. 그 살아 돌아왔다고 송시열이 엄청 비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윤선거는 돌아온 뒤에 관직도 나가지 않고 아예 은둔 생활 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괴로움 때문에. 그의 아들이 윤중이었어요. 그 윤중이 송시열의 문화생이었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윤선거에 묘가을명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묘가을명을 써주지를 않아요. 송시열이. 미워한 거죠. 그러니까 속이 아주 좁은 사람이에요. 송시열이. 그것 때문에 갈라져요. 그래서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는 그 배경에 바로 윤중과 송시열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시열은 당시 회덕에 살았고 윤중은 니산, 지금의 노성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회니시비라고 하는 거예요. 회니시비. 근데 그걸로 노론, 소론이 갈라지는 배경이 되고 어쨌든 송시열은 그렇게 긴 시간 있으면서 결국 여기에 유배를 오고 그리고 해배된 게 아니라 불러들였죠. 그래서 정읍에서 사약을 내려서 죽입니다. 정읍에 가면 그 자리에 비가 세워져 있어요. 비가 현재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암 송시열이라고 한 허상을 이 이덕일 선생이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라는 책에서 또 그게 이제 노론이 어떻게 권력을 잡고 이 사회를 안 좋은 영향으로 그러니까 성리학 사상을 양명학을 배척시키고 오로지 하나의 경도된 사상만 갖게 만든 게 조선의 이 망한 패착의 근원이에요. 성리학적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양명학을 일본은 더 중요시했고 발빠르게 받아들이면서 외국 문물들이 이것도 열려있는 마음의 학문이 양명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송시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저기에 가면 효종이 돌아가시자 뭐 바위에서 울었다고 하는 그 읍궁암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에 있냐면 화양동 계곡에 가면 있어요. 거기 화양동의 화양동 서원이 바로 서원의 이 폐단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화양묵패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민가에 보내가지고 안 갖고 오면 강한 뭐 이렇게 행패를 부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 화양동 묵패 사건이 있는데 훗날 대원군이 서원 철폐령을 내리게 되는 출발점도 그 화양동 서원에 있었습니다. 우암 송시열의 문화생들이 벌인 노론의 소굴 그것 때문에 이 서원 철폐령의 출발이 되기도 해요.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산지천으로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니까